중독의 큰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 중독이라는 거는 알코올이라든가 마약, 설탕, 니코틴, 카페인, 중독, 이런 걸 우리가 물질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 중독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질 중독도 문제지만 비물질 중독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 비물질 중독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일 중독도 문제고 쇼핑 중독, 명품, 이윤, 경제 성장, 부흥 중독 다 중독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거짓말도 중독이에요. 거짓말하면 우리가 리플리 증후이라고 얘기하죠. 심리학에서 리플리 증후 환자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고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를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는 경우가 리플리 증후군, 허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의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더 강한 거짓말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 스포츠카 있어. 나 강남에 집 있어. 나 되게 똑똑해. 왜요? 그럼 사람들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딱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중독 성향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나왔다고 얘기했죠. 10년 동안 서울대를 나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 왜 서울대를 나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다 믿어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벤처기업을 운영했다고 했죠. 예,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그랬죠.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예, 그리고 직통 계시 받는다 그랬죠. 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직통 계시를 못 받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속 얘기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왔던 사람이 유튜브에 22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헌금한 게 30억씩 헌금했어요. 그리고 정기 후원자가 5,700명이 있어요. 5,700명. 5,700명. 정기 후원자가 내는 돈, 집회로 들어오는 돈, 책 내면 베스트셀러, 그렇죠? 다 뭐예요? 하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하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은 그 맛을 보면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 현상이에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훅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딱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 공부 좀 했어. 나 직통 계시야. 그리고 나 앞을 내다볼 줄 알아. 그리고 엔드타임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키워드가 너무나 잘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북한 선교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암 환자가 자기 암 수술비 받은 거, 보험 받은 거를 다 헌금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왜요? 북한인데. 키워드를 아는 거예요. 키워드.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람들이 내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성향자들은 중독에서 더 큰 중독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폴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부딪혀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세상에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 데이비드 차가 그 다음이 뭐냐면 시카고에서의 집회였거든요. 시카고에서 한번 큰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또 모금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물질만이 중독이 아니라 거짓말도 중독이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가 학원 가지 마. 너 좀 쉬어. 병원 가니까 어유 아프지. 우리 천사가 너무 아프네. 자, 봐요. 내가 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 주고 관심 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 뮌하우젠 증후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 뮌하우젠 증후군은 나를 망가뜨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SNS에 외롭다, 딱 한마디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럼 댓글에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게 뭐냐? 뮌하우젠 증후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뮌하우젠 증후군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나를 괴롭혀서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는 증후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뮌하우젠 증후군은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혀서 안 좋게 만들면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가 시력을 잃어요. 어머니가 시력을 잃는데 딸이 너무나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또 시력을 잃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시력을 잃기 전에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그 딸이, 그 여동생이 오빠의 눈에 바늘로 오빠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밤에 잘 때. 그게 CCTV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앞을 못 보면 누가 돌봐줘야 될까요?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뮌하우젠 증후군의 하나가 뭐냐? 타인을 괴롭혀서 타인이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CCTV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너무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음식을 먹는데도 독국물을 아주 미량을 계속해서 넣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부인이 너무 좋은 거 해주면 안 먹는다고 해야 돼요.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가 뭘 잘한다고 좋은 거를 부인 드시라고. 예.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타인이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병간호를 잘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되죠. 이게 뮌하우젠 증후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중독성이 있다. 여러분들 그 연쇄살인범들 있죠. 우리는 왜 연쇄살인범이 왜 계속 죽이지? 그 죽일 때에 쾌락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반대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소년 중에. 우리는 왜 자해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해는 안 좋잖아요. 자기한테 안 좋잖아요. 근데 자해를 할 때도 쾌락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 묘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친구들은 반팔 안쪽에, 반바지 안쪽에다 자해를 합니다. 네,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자기가 희락을 느끼는 묘한, 이것도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 그리고 나를 망가뜨려서 부모에게 보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부. 나 공부 안 해. 그리고 나를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괴로워하겠죠.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 그렇게 공부하라 하더니 나 공부 죽어도 안 해.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려고 하는. 그래서 자해나 이렇게 부모와 관계가 깨졌을 때 부모를 공격하는 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중독자들은요, 딱 알아요. 뭘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피해갈 줄 알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성중독자예요? 근데 막 부인한테 나 중독 치료 받고 있잖아. 치료 받고 있는데 왜 나를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문제야. 나는 중독 치료를 받고 있어. 근데 왜 이걸 세상에 드러내려고 해?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부부가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양가 집안에 다 와서 일단 집단 상담하고 어르신들 내려가라 하고 한쪽 가정 신방하고 한쪽 가정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중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치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몰카를 설치해서 몰카를 교회도 설치하고 집에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죠. 나는 치유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어. 근데 결국에는 그 몰카가 심리 상담하는 치료사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법정으로까지 가고 구속이 되고 하게 되는데,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독되면 중독자는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아? 나만 몰카하는 줄 알아? 나만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다 그래.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이혼할 일이야? 그리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말이나 이런 게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중독하는 친구들, 제가 어제도 집회하면서 한 권사님이 우리 손주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그거는 모든 중독자들의 동일한 게 뭐냐? 폭력성을 장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게임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임은 다 메이플 스토리 게임이에요. 벽돌 쌓기예요. 그 다음에는 낫으로 죽이는 거, 칼로 죽이는 거, 그 다음에는 총으로 죽이는 거, 집단적으로 폭탄으로 다 죽이는 게임입니다. 피나는 게임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독은 훨씬 강하게 가야 맛을 느끼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로 계속 게임을 할 것 같지만 절대 메이플 스토리로 만족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한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죽이는 게임. 그러니까 이걸 막 죽이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빠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플러그를 딱 뽑아내는 순간 낫으로 여기서 죽이다가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눈빛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총으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있다가 지금 여기 하는데 딱 멈추게 해요. 그러면 이게 화부터 낸다. 공격성을 낸다. 왜 그런가? 이게 중독에서 중요한 거가 한 가지가 뭐냐면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란 건 멈추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환각이 막
나고 환청이 막 들리고 이게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단 현상은 그냥 안 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1단계, 1단계. 1단계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핸드폰 좀 만지고 싶은데 왜 못 만지게 하지? 초조하고 불안한 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은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들리기 시작하고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발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병동에 중독자들을 가둬놓으면 다 이 증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면 주사를 놓거든요. 그 주사가 뭐냐? 반쯤 죽여놔요. 반쯤. 반쯤. 그래서 침 흘립니다. 침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 온다 그러면 약을 조금 낫게 해주면 가족들이 오면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오면 이 사람들이 발작이 있기 때문에 주사로 반쯤 죽여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중독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그냥 침만 흘리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정신병원에 또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집으로 또 와요? 그럼 또 침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중독. 그래서 예전에는 격리가 중독의 치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격리가 중독의 치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눌러놓는다고 해서 중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수철처럼 눌러놓으면 더 폭증을 한다는 거예요, 중독은. 그래서 좀 이따 중독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겠지만 격리는 중독의 답이 아니다.